안녕하세요. 3주차 영화 철학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3강 위조와 예술 2차 시 수업입니다. 지금 이제 아우라와 관련해서 아우라가 가지고 있는 이제 특징, 진품성, 일회성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위조나 복제에 대한 이제 그 허용이 필요한지 이런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기술 재생산 시대에 있어서 그 위조와 복제가 가능한 이제 대중 매체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 대중 매체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작품들이 과연 이제 예술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이제 그 아우라를 가지고 있는 그 물리적 특성으로서 아우라를 가지고 있는 그 기존의 전통 예술 작품들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 한 번 찍으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 디지털 사진으로 이제 갖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무한 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게 이제 과연 예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문제인데 그 우리도 이제 그 예술 작품이 되기 위해서 이제 복제라는 위조가 허용이 된다. 또 그것들이 이제 수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가정 하에서 기술 재생산 시대에 영화라고 하는 것도 사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제 예술 작품으로서 등극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보편적 원리를 갖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전 했던 그 내용들을 조금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진품의 그 유일한 특성은 진품의 이제 특성은 이제 유일성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파르테논 신전을 우리가 이제 뭐 예술 작품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굉장히 그 고상한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그게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물리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테네에만 존재했던 그러니까 BC 5세경에 아테네에만 세워졌던 그런 어떤 물리적인 특성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의 예술 작품 또는 이제 건축 작품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모나리자도 이거는 이제 그 모나리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리적 대상으로서 유일성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유일성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제 그 예술 작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과는 조금 달리 이 베토벤의 어떤 작품들 또 이제 문학 작품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예술이라고 이야기하시려면 이거는 이제 정신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어떤 복제가 가능하죠. 여러 작품들의 연주곡 또는 이제 그 문학 작품들의 그 이제 인쇄본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자 이때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유형과 개별 사례, 타입과 토큰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것들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적 대상으로서 이제 개별 사례들, 그러니까 이제 음악 작품이 CD로서 또는 이제 문학 작품이 책으로서 출간되었을 때 그건 이제 개별 사례들이죠. 토큰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베토벤의 작곡 양식이다. 또는 이제 이것이 이제 김소월의 또는 이제 뭐 그 모차르트의 작곡 양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타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물리적인 게 아니죠. 이건 어떤 정신적인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고, 자, 이 베토벤이나 뭐 김소월이나 이제 모차르트의 이런 이제 방식, 그 작곡 양식, 뭐 글쓰기 방식, 시작 방식 이런 것들은 굉장히 독특한 형태로서 우리가 정신적 대상으로서 유일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아우라의 파괴 또는 이제 그 아우라가 가지고 있는 유일성이 파괴되려면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물리적으로 똑같은 것들을 완벽하게 많이 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유사한 양식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또 이제 그 반복적으로 토큰의 형태로서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 이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이제 유일성이 이제 파괴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가정하에서 이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완전한 복제품이 이제 존재한다라면 우리가 이제 굳이 원본과 복제 이것들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이제 그 100% 아니면 99.9%까지 원본이 완전히 똑같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굳이 원본을 찾아야 될 이유가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로 이제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모차르트나 아니면 김소월의 양식을 따라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기술들을 거의 이제 모방한 급 정도에서 그런 어떤 작품들이 이제 나오게 된다라면 그런 어떤 모방 작품을 이제 만드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예술가 또는 이제 그런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어떤 지위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죠. 자,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작품이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 다시 말하면 그 작품이 아름답다. 미학적 속성을 갖는다, 뭐 비례 대칭 균형 일치, 뭐 이러한 미학적 속성을 이제 갖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자 이게 원본이든 또는 이제 복제품이든 차이가 없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이제 이게 복제품이 완전히 그 원본을 모방하고 있다라면 또는 그것을 100% 카피하고 있다라면 굳이 우리가 이제 이 차이를 원본과 그 가품의 차이를 이제 물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예로 우리가 이제 한판 메이에른하고 베르메르의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이 메이에른이 당시 이제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베르메르의 작품들을 이제 모방하는 그런 어떤 위작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위작들이 너무나 이제 훌륭했기 때문에 이 위작이 과연 위작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많은 이제 논의가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그 위조의 어떤 철학적 문제들을 우리가 좀 다뤄봤습니다. 위조가 왜 나쁜가? 이게 이제 부정직한 수단을 통해서 작품을 제작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외적 요소로서 어떤 제작자가 모방을 한다라고 하는 것과 작품이 갖고 있는 어떤 내적인 그 완벽성, 예술적인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의 이런 것들을 구분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제 외적 요소가 아무리 강해도 작품의 내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작품을 만들고 있는 사람이 아주 뛰어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내적으로 이제 그 원래 작가에 못지않는 그런 어떤 그 필력이라든지 아니면 재주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이런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그 모방자에 대한 어떤 그 비난하고 작품 자체에 대한 어떤 그 음미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차이들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물음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런 예술사적인 어떤 지식이 왜곡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반론을 제시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천재적인 작품을 남겼던 천재적인 이제 화가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짧은 생애로 이제 삶을 마감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자, 이런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그 사람이 오래 살았다라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어떤 영향력 또는 어떤 그런 어떤 매우 가치 있는 작품들을 모방자가 우리에게 남겨줌으로써 오히려 이 뭐 베르메르라든지 아니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그 사람들이 오래 살았으면 우리에게 줄 수 있던 어떤 풍부한 문화적 유산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더 많이 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위조가 이제 발각되기 전에는 이제 부정직한 행위였지만 만약에 그것을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 이름으로 이런 작품들을 낸다라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허용해야 되는가 하지 않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제 물음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있어서 만약에 위조 작품들이 그 자체로 이제 미학적 성질을 갖고 있다,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제 충분히 그런 어떤 작품들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다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한 세 번째 물음으로 그 베르메르 작품하고 이제 한판 메이에른 작품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좀 인식론적인 물음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게 이제 위작이라고 하는 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인데, 자, 동일하게 보이는 복제품이 완벽하게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죠. 이제 똑같은 곡을 치는 것 같고 똑같은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3D 컴퓨터가 이제 발달하면 이제 똑같은 그런 작품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겠죠. 뭐 물감이 물론 이제 화학적인 그런 어떤 변화를 거쳐서 뭐 다양한 형태의 이제 그 모습들이 드러나겠지만 이제 그것까지 똑같이 모방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캐치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서로 다르다. 아니면 이제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은 가방인데 짝퉁 가방이에요. 짝퉁 가방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짝퉁 가방에 들어가는 뭐 가죽도 똑같고 액세서리도 똑같고 뭐 바느질도 똑같고 전혀 다른 게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그냥 그거를 레이블을 붙이는 것과 붙이지 않는 것의 차이라면 만약에 이제 똑같은 공장에서 만들어낸 건데 그거는 이제 레이블을 붙이고 나오는 거, 뭐 구찌나 루이비통이나 붙이고 나온 것과 붙이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해보겠죠. 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대안을 이제 제시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감각적인 검사, 두 번째는 이제 과학적인 검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이 감각적인 검사하고 과학적인 검사를 통해서도 이제 너무 똑같거나 그런 어떤 차이점을 우리가 이제 구분할 수 없을 때 이제 그 두 번째 감각적인 검사로서 이제 전문가의 식별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생길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물음들을 던져볼 수 있죠. 자, 이제 첫 번째 감각적인 검사는 우리 이제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눈, 코, 입이죠. 보통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눈, 코, 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분할 수 없다. 구분하기에는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또 우리 귀로 듣기에는 너무나 똑같은 여기서 이제 귀보다는 이제 눈이겠죠. 너무나 똑같은 그런 작품이다. 뭐 아무리 이제 돋보이기경을 쓰고 보더라도 이 차이를 우리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똑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그 과학적인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쓰였던 이제 물감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캔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100년 뒤, 200년 뒤에는 이제 다른 제품들 또는 이제 다른 재료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그때 당시에 했던 그런 그 물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어떤 재료들이 뭐 이제 공기 중에 있으면서 산화되거나 아니면 이제 변질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과학적인 그 스캐너를 통해서 이걸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자, 이제 이런 테스트를 거쳐 볼 때 이건 어떤 이제 물리적인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자, 이 물리적인 성질을 이제 과학적인 데이터로 변환시켜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이제 놓치게 되는 게 뭐냐면 이제 미학적 성질이에요. 미학적 성질. 자, 미학적 성질은 이제 공감각적인 거. 다시 말하면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우리가 이제 바라보면서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는 어떤 요소들. 그러니까 또 아니면 이제 그 작품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갖게 되는 어떤 이제 그 종합적인 요소들 이걸 이제 우리가 미학적 성질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제 스케치라든지 아니면 뭐 유화라든지 아니면 수채화라든지 이렇게 그려놓고 자, 가까이서 보면 뭔가 좀 엉뚱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뭐 그 비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원근법을 뭐 벗어나 있거나 아니면 소실점이 없거나 뭐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적당한 거리에서 보게 되면 또 어떤 이제 그 스토리와 관련된 상황에서 그것들을 보게 되면 그것들이 이제 그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느낌이라든지 어떤 이제 그 내용들을 가져다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칸트는 그걸 이제 취미 판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취미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미를 감각할 수 있는 능력이고 그 취미 판단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 쾌락을 이제 느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그 미학적 성질은 이런 어떤 과학적인 스캐너, 뭐 현미경 검사 또는 이제 뭐 그 시료로 사용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그 화학적인 반응, 자, 이런 거 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 것들이죠. 이야기할 수 없는 것들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그 사람과 감상자와 어떤 작품의 관계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전문가의 식별 능력으로서 3단계 감각적 검사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일반적인 감각적인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낼 수 있는 게 없는, 왜냐하면 우리한테 다 똑같이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걸 이제 과학적으로 뭔가 검사를 하게 되면 그 안엔 또 이제 미학적인 요소가 빠지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일반인에게는
같이 보이고 또 이제 과학적 검사를 통해서도 똑같은 어떤 재료나 어떤 그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그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전문가 그룹이 이제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 전문가 그룹이 이런 어떤 그 일반적인 형태의 감각 검사를 통해서 캐치할 수 없는 요소들을 이 전문가들은 그런 어떤 미학적 요소들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그 세련된 또는 굉장히 훈련이 잘 된 어떤 감각적인 검사를 통해서 이런 또 미학적 차이를 이제 우리가 발견해 볼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왜냐하면 이제 이런 어떤 전문가들은 굉장히 특별하게 발달된 귀라든지 굉장히 특별하게 발달되어 있는 어떤 그 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여러분 뭐 잘 알다시피 여러분 그 친구들 중에 음악하는 사람들 보면 이제 시창과 청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청음. 그러니까 이제 악보를 보면서 읽는 게 시창이고, 그 들려오는 음악을 들으면서 그것들을 이제 악보로 적을 수 있는 게 이제 청음이죠. 우리가 볼 때는 뭐 굉장히 복잡하거나 뭐 이렇게 그 유사해서 알 수 없는데, 이제 이런 어떤 그 고도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 오랜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떤 전문 분야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런 미학적인 요소들과 굉장히 이제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이제 뭐 포도주를 그 시음해 가지고 이제 포도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또는 이제 뭐 커피도 감별사들도 있죠. 이제 이런 사람들 어떤 전문적인 형태의 감각적 검사를 수행해서 미학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도 어떻게 보면 이제 특수한 형태의 감수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전문가들조차도 이 감각적인 지각을 통해서 절대로 이제 식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사례들이 존재한다라면, 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물음을 던질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사고 실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지금은 이제 뭐 거의 불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일단 과학적 검사를 통해서 이제 시대적인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분명히 차이를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200년, 300년 전에 어떤 작품이라면 그 뒤에 뭐 200년, 300년 뒤에 나온 어떤 작품들은 특별히 뭐 물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캔버스라든지 그런 어떤 물리적 요소가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충분히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뭐 탄소 동위원소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방식으로 이게 이제 구석기 시대 작품인지 아니면 현대 작품인지, 이거는 이제 몇백 년 전의 작품인지 아니면 이제 지금 만들어진 작품들,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나 그 나중에 이제 미래에도 이렇게 똑같은 방식의 차이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상쇄할 수 있는, 그러니까 3D 컴퓨터가 굉장히 발달해 가지고 그런 어떤 물리적인 차이들도 전부 다 극복할 수 있는 형태의 이제 기술이 발달되었을 때, 그런 어떤 첨단 과학 시대에 이제 살고 있을 때, 그런 시대에 또 똑같은 동일한 작품들이 있다고 할 때 이것들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이게 원본인지 아니면 복제품인지 이제 구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위조나 복제가 예술 작품으로서 충분히 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또는 이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논의들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되겠죠. 이제 위조나 복제를 인정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원본이나 진품에 어떤 차이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이제 사람들, 특별히 이제 발터 베냐민처럼 이런 사람들은 원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아우라가 사라지게 되고, 기술 재생산의 시대에는, 무한 복제 시대에는 이런 어떤 원본이 가지고 있었던 아우라성이 상실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그 차이를 절대로 구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런 구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의미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것도 주장에 대해서 이제 반대 주장을 하는 사람들 있죠. 절대 이제 위조는 아니다, 복제는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반대의 논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첫 번째는 원본이라고 하는 것은 아우라를 갖는 원본이라고 하는 것은 자, 시간의 검증을 거친 예술가가 제작한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검증을 거친 예술가의 제작품이기 때문에 자, 이것은 뭐 어떤 사람이 좋아하건 어떤 사람이 좋아하지 않건 간에 우리가 이제 고전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기호라든지 많은 사람들의 어떤 취향들 자, 이런 것들을 다 거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술 작품이라고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모방품은 그게 이제 양식의 모방이든 아니면 이제 물리적인 그런 모방이든 언젠가는 그런 어떤 결점들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주장은 예술 작품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위대한 예술가가 그렸다라고 하는 거, 위대한 예술가가 그렸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작품들이 이제 그 예술 작품으로서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자, 여기에 이제 그림에 나와 있는 작품은 이제 에도 시대에 이제 호쿠사이가 그린 이제 그 그림인데 이제 그레이트 웨이브죠. 그레이트 웨이브라고 하는 큰 파도라고 하는 그림인데 자, 이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양식의 그림들을 많이 그렸어요. 이 에도 시대 1829년 이 이제 19세기에 이 에도 시대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슷한 작품들을 그렸는데 왜 호쿠사이의 작품만 예술 작품으로 남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그러니까 비슷한 양식이긴 한데 다양한 형태의 예술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좋은 예술, 그러니까 예술 작품 안에도 그런 어떤 계급적인 계층 질서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술 작품보다는 그 예술 작품을 누가 그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똑같이 이제 하얀 넥타이에다가 나중에 이제 디키가 이제 그런 예를 들고 있는데 똑같은 넥타이에다가 빨간색 물감도 똑같아요. 빨간색 물감을 이제 그려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런데 이제 하나는 유명한 예술가가 그런 빨간 물감으로 채색을 했고 하나는 이제 하나의 아이가 뭐 유치원에 있는 아이가 이제 그렇게 똑같이 그림을 그렸다라고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떤 넥타이를 갖기를 원하세요? 자, 유명한 예술가가 그려놓은 작품을 갖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이제 그 유치원에 다니는 꼬맹이가 갖기를 원하세요? 자, 예술 작품 그 자체는 똑같아요. 자, 근데 하나는 피카소가 그렸어요. 하나는 유치원 초등학생이 그렸어요. 어떤 걸 가져갈까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술 작품 그 자체가 아니라 누가 그렸느냐, 예술가가 그렸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 그런데 전문가도 분간할 수 없는 작품이 있고 그 작품이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면 우리가 순수하게 미학적인 성질만을 가지고서 예술 작품을 우리가 구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에 따라서 위조나 복제도 충분히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모방품이라고 하는 지식이 그 작품의 가치를 감소시킨다라고 이제 따지는데 그런 어떤 작품의 가치다라고 하는 것이 경제적 가치인가?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뭐 우리 사회에 특별히 현대 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그 예술 작품은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어떤 경제적인 굉장히 큰 부를 이제 누리게 되는데 예술가들 뭐 이제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아니고 굉장히 소수의 어떤 천재적인 그런 예술가들의 이런 어떤 경제적인 가치들을 통해서 이제 부를 누리게 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피카소라고 하는 어떤 예술가의 위대함하고 그 다음에 예술 작품의 위대함. 자, 이런 것을 혼동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앞에서 주장했던 것은 이제 예술가가 그렸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술가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검증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많은 이제 어떤 경험들을 이제 누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존중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뭐 이제 이게 이제 그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이제 굉장히 그 부유한 여성이 피카소에게 찾아와가지고 자기 이제 그 크로키 좀 해달라고 스케치 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쓱쓱쓱쓱 뭐 한 몇 분도 안 걸려서 5분도 안 걸려서 주고 이제 이게 이제 5,000달러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니 뭐 그냥 그렇게 연필로 쓱쓱쓱 해가지고 뭐 이게 5,000달러냐 500만 원이냐 이제 그러니까 이제 피카소가 그랬다잖아요. 내가 이 스케치를 하기 위해서 30년 동안 계속해서 데생 연습을 했다. 그 어떤 그런 게 어떤 시간의 검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예술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내공 하루아침에 생기는 건 아니죠.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예술 작품이 가지고 있는 위대성은 예술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대함과는 구분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예술가가 갖고 있는 독창성, 이건 이제 역사적인, 그다음에 그 예술적인 사실이고, 자, 미학적인 성질, 그것은 이제 예술 작품 속에 들어있는 어떤 형식적인 성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이거 구분해야지 않냐. 그러니까 이건 작품 외적인 요소냐, 아니면 작품 내적인 요소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구분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이제 이런 논의와 관련해서 이제 그 미학적 성질과 역사적 성질을 우리가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 두 번째 반대 논점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특별히 이제 이 듀샹의 변기와 같은 그러니까 이 셈이죠. 1917년에 나온 이제 작품인데, 자, 예술이란 무엇인가와 관련해서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학적 성질인가 아니면 예술가가 속해 있는 예술 세계라고 하는 어떤 사회학적인 그런 요소가 강한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이거를 만약 제가 이제 전시를 해놨더라면 이게 과연 예술 작품이 될 수 있었을 것인가? 왜냐하면 변기는 그 자체로 미학적 성질이 없는 거죠. 자, 이거를 듀샹이라고 하는 사람, 어떤 이제 피카소라고 하는 사람, 어떤 굉장히 기라성 같은 사람이 가져다 놨기 때문에 그걸 전시를 했기 때문에 그 예술 세계 내에 있는 어떤 권력자들이 이런 것들을 가져다 놨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예술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그 예술의 내적인 요소와 예술의 외적인 요소의 구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어떤 것이 예술 작품이 되는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예술가 갖고 있는 어떤 성취나 독창성, 이런 것이 그 예술 어떤 것이 이렇게 기성품이라고 하는 어떤 것들이 예술 작품이 되는 이런 요소가 이제 굉장히 강한데, 이런 것을 우리가 과연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위조 반대 논증 또는 위조 반대 아니 위조 찬성 논증 사이에 이제 그 격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미학적 성질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건 작품 내부의 성질로 봐야 되는가? 아니면 이 작품을 제작한 예술가 갖고 있는 역사적 성질인가?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작품 내부의 성질이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유전화 복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미학적 성질이라고 하는 것이 더 확대돼서 역사적 성질, 다시 말하면 예술가가 갖고 있는 어떤 요소들도 그러니까 작품 외에 있는 것인데 이것들도 이제 미학적 성질에 들어간다라고 그러면 유전화 복제는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동일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레고리 커리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이제 미학자인데 우리가 내리는 미학적 판단은 예술가의 성취에 관한 지식과 본질적으로 묶여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품은 예술가와 떨어져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대 예술이 대부분 다 이 작품을 만든 그 작가 예술가와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피카소가 그린 넥타이의 빨간색과 초등학생이 그린 넥타이의 빨간색은 달라요. 자, 왜 다르다라고 얘기하냐? 피카소가 그랬으니까. 자, 이거는 역사적인 성질들을 강조하는 거죠. 그 넥타이 그 자체에 있는 빨간색을 설명하지 않아요. 자, 이제 그 일상적인 것의 변형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단토가
이제 그런 얘기 하는데 그 방에 7개의 이제 캔버스가 있는데 그 캔버스가 전부 다 빨간색이에요. 똑같은 빨간색으로 칠해서 똑같은 회사에서 나온 똑같은 빨간색으로 물감으로 칠해졌는데 작가가 달라요. 그리고 제목이 달라요. 그러면 7가지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무슨 의미를 갖냐면 작품 내적인 요소가 아니라 작품 내부의 성질이 아니라 작품 외적인 요소인 작가의 예술적인 성취나 독창성 그런 어떤 역사적 성질이 어떤 것을 예술로 만드는가 만들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 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또 반론을 이제 제시할 수 있죠. 이제 그 미학적 성질에 대한 판단은 왜 역사적인 지식과 묶여야만 하는가? 역사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작품 밖에 있는 요소인데 이게 작품 안에 있는 본질적인 성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역사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작품을 더 아름답게 만들거나 아니면 덜 아름답게 만드는가?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발터 베냐민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역사적 지식, 작가의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나 이런 어떤 요소들이 작품 자체, 뭐 캔버스, 그러니까 빨간색이 그려진 캔버스 아니면 이제 빨간색이 그려진 넥타이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가 아니면 덜 아름답게 만드는가. 이런 이제 물음들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굉장히 위대한 예술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독창성, 예술가가 갖고 있는 독창성을 이제 대부분 다 꼽을 텐데 이 독창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지 이 목적 자체가 미학적으로 가치가 있거나 어떤 아름다운 예술 작품의 제작이 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 독창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이게 독창성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 그 자체인지 아니면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인지 그리고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작품 그 자체, 그 미학적인 성질, 아름다운 작품 그 자체라고 얘기하면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역사적 성질과 미학적 성질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거고 미학적 성질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면 미학적 성질로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작품 그 자체를 미학적 성질로만 봐야 되고 그 예술 작품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요소들 이건 이제 피카소가 그렸다. 이건 이제 레오 다빈치가 그렸다라고 하는 요소들은 제거돼야 될 요소가 아닌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이 큐비즘의 대표작인 그 아비뇽의 여인들에 나오는 것들인데, 자, 이게 이제 굉장히 독창적이죠. 독창적이면서도 안에 이제 미학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 독창성이라고 하는 것과 작품 내적인 그런 요소를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생각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지금 이제 아우라를 이야기하는 그 발터 베냐민의 어떤 주장과 연관지어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세 번째 이야기는 그 제작 난이도와 혁신성이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 제작 난이도에 따라서 가치를 평가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물음을 던질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아무런 노력 없이 즉흥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이제 혁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창조적인 예술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미학적 성질들을 이런 어떤 새로운 가능성에 따라서 이제 개발하고 어떤 기성적인 어떤 방식을 이제 타파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이런 또 반란들이 가능해요. 굉장히 혁신성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기성 규칙에 또는 기성적인 어떤 관습들에 따라서 작품을 이제 제작하고 있는 것들인데, 자, 이게 당대 사람들에게는 이 혁신성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어떤 충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여전히 이것은 우리에게 다시 익숙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듀샹의 변기나 이 브릴로 박스는 타타르키비치에 따르면 이제 그 예술의 미학적 성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6가지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충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쇼크. 자, 근데 이제 이 쇼크가 충분히 성공했어요. 사람들이 이때 이제 1964년에 브릴로 박스라든지 아니면 1917년에 이런 어떤 그 듀샹의 샘들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에게 엄청 충격을 받죠. 충격을 주었는데 자, 이런 어떤 충격은 지금에 와서는 이제 충격이 아니죠. 뭐 더더욱 더 많은 어떤 충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충격이라고 하기에도 좀 아쉬운데 대부분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런 혁신성을 벗어나서 그냥 어떤 제대로 FM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의 어떤 예술가들이 하고 있는 어떤 예술적인 행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위조 반대 논증과 관련해서 진본성이 미학적 가치와 이제 무관하지만 왜 이제 진본성이 미학적 감상에 영향을 미치냐?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제 파르테논 신전을 가고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을 가고 왜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모나리자를 보러 가는가? 이게 이제 진본성 하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유일성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가고 있는데, 자, 이게 이제 계속해서 아우라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발터 베냐민의 어떤 주장은 이게 이제 미학적 가치와 무관하다, 그리고 미학적 감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진본성이 미친다. 진본성이 미학적 가치와는, 그러니까 작품이 갖고 있는 내적인 성질들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그런데 그 진본성이나 유일성이나 일회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미학적인 대상들을 감각하는 데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런 어떤 주장들에 대해서 이제 그 퀴슬러 같은 경우에는 속물 근성이다. 이건 이제 그 논리적인 혼동을 일으키는 거하고 심리적인 어떤 그런 방식에 접근하는 것들은 이건 이제 속물 근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논리적으로 보면 작품 A와 작품 B가 완벽하게 복제된 상태, 그리고 작품 A와 작품 B의 그 자체를 보면 미학적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르지 않다, 똑같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작품 A는 원본이라고 이야기하고 작품 B는 복제품, 유사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불안해하거나 아니면 심리적인 어떤 구분을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속물 근성이다, 스노벌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이런 반론도 제시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골동품 가게에 갔는데 골동품 가게에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물건을 뒤지다가 거기에 이제 피카소라고 하는 사인이 그려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순간 골동품 가게에 있는 그런 어떤 쓰레기 더미들이 예술 작품으로 이제 보이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 누구 이제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친구 집에 화장실에 그 이제 스케치가 된 크로키가 된 작품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굉장히 유심히 살펴보니까 이건 피카소인 거야. 밑에 이제 피카소라고 그 사인이 됐어요. 근데 사인이 그 조금 영어로 안 돼 있고 뭐 이제 뭐 아랍어로 돼 있거나 아니면 이제 잘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그런 표기가 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친구한테 야 이거 피카소 작품인데 왜 여기에 걸려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 당장 그거 띄어다가 거실에 걸어 놓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자, 이걸 이제 그냥 단순하게 속물 근성이라고만 부르기가 좀 애매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갈릴레오 망원경인데 이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그림은, 자, 여기에는 이제 미학적 성질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어떤 그 역사적 유물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있죠. 자, 그래서 똑같은 것이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진짠가, 이걸 진짜 갈릴레오가 썼다라고 하는 거, 또는 어떤 자기가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똑같은 옷빈, 똑같은 옷, 뭐 공장에서 뭐 수십 개, 수만 개 대량 생산되고 있죠. 근데 내가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이 입었던 옷, 또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나에게 남겨줬던 옷핀, 자, 그거는 똑같지만 달라요. 자, 이게 진품과 복제품의 진품과 복제품이라고 하는 걸 왜 우리가 계속 구분하는가? 자, 여기서도 옷이나 뭐 만년필이나 뭐 노트나 똑같은 건데 왜 우리가 우리 아버지가 쓰신 것, 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사용했던 것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이런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가? 그 차이가 물론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구분할 수 없어요. 스캐너에 넣으면 똑같은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아우라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아우라가 가지고 있는 그 요소, 이제 숭배적 가치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하나밖에 없는 진품성, 일회성, 유일성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예술 작품인가, 어떤 것이 예술 작품이 아닌가를 이제 구분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발터 베냐민이나 이제 대중매체 또는 이제 우리가 대중문화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거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술의 정치화, 또 정치의 예술화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 미학적 성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학적 성질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그 미학적 성질 밖에 있는 누가 그렸는가라고 하는 역사적 성질, 이 역사적 성질도 미학적 성질로서 비례 균형 일치 뭐 이런 것들과 똑같은 위상을 갖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카소가 그린 것과 초등학생이 그린 거, 그다음에 내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갖는 물건과 똑같은 물건이지만 나하고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이 갖는 물건이 놓여 있을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게 이제 진품과 가품,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논리적으로는 똑같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심리적으로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이 가방을 샀는데 이 가방이 진품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 이거 짝퉁이야 그러면 느낌이 다시 달라지는 거죠. 자, 왜 그런가? 진품이나 짝퉁이 똑같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을 때, 자, 이제 그런 차이를 우리가 구분할 것인가, 구분하지 않고 넘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위조나 복제에 대한 어떤 찬성 논의와 반대 논의의 어떤 차이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